어머니, 방이 좁으니 조금만 양보하세요. 며느리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텔방에 울렸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정숙 하지만 추석날 받은 것은 냉대와 외면뿐이었다. 저희 친정에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여기서 쉬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숙은 홀로 남겨졌다. 낡은 모텔방에서 혼자 맞는 명절,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야겠구나. 핸드백 속 열쇠 꾸러미를 꼭 쥐며 정숙의 마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추석을 앞둔 9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정숙은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정숙의 눈가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함께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40살의 은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정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빨리 오세요.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고요. 정숙은 묵묵히 은지의 뒤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인사는 건성이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어서 타세요. 차 안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추석 연휴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숙에게 이런 차가운 분위기는 마치 가슴에 얼음덩어리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기차에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따뜻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좀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백미러를 통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사실 정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그 전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집이 좁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친정 어머니가 오실 때는 안방까지 내어주면서 정숙에게만은 늘 이런 식이었죠. 차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새벽 모텔이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건물 외관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어요. 주변에는 24시간 편의점과 치킨집, 그리고 노래방이 늘어서 있는 전형적인 변두리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정숙은 보따리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방값은 미리 냈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은지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의무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바빠서 못 뵐 것 같아요.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준호는 차창을 내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론가 피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는 곧바로 떠나갔고 정숙은 홀로 모텔 입구에 서 있게 되었죠. 모텔방에 들어선 정숙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에는 오래된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뒷골목이 보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보따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손수 담근 김치와 직접 만든 송편,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줄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건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숙의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빚에 쪼들릴 때도,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정숙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명우가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딸 미영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까지 정숙은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고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공하면 자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결혼한 후 은지의 눈치만 보며 살았고, 딸 미영은 멀리 부산으로 시집가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특히 며느리 은지는 처음부터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시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친정 쪽에만 신경을 썼고, 결혼 후에도 정숙을 마치 불편한 존재로 여겼어요.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로 사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며 정숙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정숙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급기야 명절마다 이렇게 모텔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침대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아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정숙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간섭하지도 않았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보이는 눈빛.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텔 복도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디선가 술에 취한 사람의 노래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이런 곳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모텔 주변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오토바이 소음, 그리고 네온사인의 깜빡거리는 불빛. 정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견뎌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열쇠꾸러미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열쇠들은 아무도 모르는 정숙만의 비밀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가족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새벽 6시 정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텔 방 안은 여전히 어둠침침했고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겨우 밝혀주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정숙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이런 낯선 곳에서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죠.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적막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는 새벽 배송을 나가는 트럭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에게는 익숙한 새벽 풍경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온 정숙은 어제 가져온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통,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용돈 봉투들.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정숙의 마음을 담고 있었지만 과연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오전 9시쯤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웠지만 정숙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응, 잘 잤다. 너희는 어떠니? 정숙이 대답하자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좀 바쁜 일이 생겼어요. 제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하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가거라. 어머니는 거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하시고 필요한 건 편의점에서 사세요. 카드 좀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며느리에게 돈까지 받으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통화를 끝낸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추석 연휴 내내 이 모텔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여 송편을 나누고 차례를 지내고 있을 텐데 정숙만 홀로 이런 곳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모텔을 나와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라 문을 연 곳이 별로 없었어요. 겨우 찾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었지만 혼자 먹는 음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식당을 나온 정숙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 앉아 있었어요. 정숙처럼 홀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들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정숙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정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올해도 서울로 못 올라가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미영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네와는 잘 지내고 계시죠?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결국 정숙은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택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마음이 쓰여요. 다음 달에는 꼭 올라갈게요, 엄마. 미영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결국 같은 핑계로 못 올라올 거라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정숙은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배고픔을 느꼈지만 혼자 식사하러 나가는 것이 너무 우울했어요.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다가 모텔방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숙은 채널을 돌리며 다른 프로그램을 찾았지만 어떤 것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은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열쇠들을 바라보며 정숙은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생각들을 떠올렸어요. 혹시 이제는 정말로 그 비밀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마당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야겠구나. 정숙은 열쇠 꾸러미를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냉대를 견디며 초라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모텔 복도에서는 다른 투숙객들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밤새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지쳐 보이던 자신의 모습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정숙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정숙의 모습에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핸드백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낸 정숙은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쇠들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정숙만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 비밀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정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열쇠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텔 방을 정리한 후 체크아웃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은 정숙을 보며 궁금해했지만 정숙은 단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택시를 잡은 정숙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정숙의 차림새를 보며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택시가 청담동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로 갈수록 건물들은 높아졌고 거리는 깔끔해졌어요. 어제까지 머물렀던 변두리 모텔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정숙이 말하자 택시는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건물은 그랜드 정숙 호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지상 25층의 초고층 호텔로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겼습니다. 정숙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호텔 입구로 걸어갔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모든 광경을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며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런트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정숙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며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핸드백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카드였어요. 프런트 직원은 그 카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프런트 직원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당황해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정숙을 알아보고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호텔 지배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정숙은 조용히 손을 들어 지배인의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특별 준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트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은 정숙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다른 투숙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웅성거렸지만 정숙은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인 25층에 도착하자 정숙은 오너 전용 스위트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마치 궁전 같았어요. 거실만 해도 모텔방 10개를 합친 것보다 컸고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님, 추석 맞이 특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히 보고했어요. 직원 식당에서는 송편과 전통 차례상을 준비했고 임직원들이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제까지 머물렀던 변두리 모텔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이곳이야말로 진짜 정숙의 자리였거든요. 지배인님, 직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오늘은 조용히 쉬고 싶다고. 정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 상황 보고서를 가져다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나간 후 정숙은 혼자서 스위트룸을 둘러보았어요. 침실,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프라이빗 다이닝룸까지 모든 것이 정숙의 취향에 맞춰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재로 가서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통장, 그리고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300억 원. 이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과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정숙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작은 유산으로 시작해서 정숙은 남들이 모르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정숙은 밤늦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처를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고 그것이 성공하자 더 큰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정숙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정숙이 진짜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결혼한 후였어요. 그때부터 정숙은 본격적으로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서울 최고의 호텔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왜 숨겼을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정숙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고 정숙에 대한 진짜 사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제 모텔에서의 하룻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배인이 운영 보고서를 가져오자 정숙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호텔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고 수익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배인님, 내일부터는 제가 직접 호텔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정숙의 말에 지배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뒤에서만 지켜봤는데 이제는 앞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 때가 됐습니다. 정숙이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그 시각, 은지와 준호는 친정집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부모님은 사위와 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준호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텔에 혼자 두고 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보, 어머니 괜찮을까? 준호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은지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른이신데 뭐. 하지만 준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지의 어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안 오셨어? 추석인데. 은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하지만 준호는 그 거짓말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변두리 모텔에서 혼자 추석을 보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은지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은지는 친정에서 받은 각종 선물들로 트렁크를 가득 채웠지만 시어머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호는 그것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지야, 어머니한테 뭔가 사드리면 어떨까? 준호가 제안하자 은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뭘 또 사요? 어머니 드릴 만한 건 이미 다 드렸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린 기억이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언제 들어왔니? 방금 들어왔어요. 내일 모시러 가도 될까요? 준호의 말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갈게. 준호는 어머니의 대답이 의외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은지는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 중 하나인 그랜드 정숙 호텔의 실소유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여성 회장의 정체가 오늘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은지는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정숙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정숙 씨는 지난 10여 년간 비공개로 호텔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서울과 부산에 총 5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자산 규모를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준호도 뉴스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해왔지만 이제는 공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이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모텔에 머물렀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 사장이라고? 그것도 300억짜리. 준호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평생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이거 진짜야? 은지가 준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야?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저 얼굴이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야.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차갑게 대했던 것, 모텔에 혼자 두고 온 것, 그리고 무엇보다 300억짜리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했다는 사실. 은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우리가 너무 심했잖아.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사과보다는 다른 계산이 앞서고 있었어요. 준호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를 모텔에 혼자 두고 왔는데. 은지도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300억짜리 재산을 가진 호텔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가서 사과해야 해. 은지가 음식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과보다는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준호와 은지는 급히 모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는 정숙이 없었어요. 이미 체크아웃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준호가 걱정하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호텔에 계시지 않을까? 뉴스에서 봤잖아. 자기 호텔이 있다고. 그들은 급히 그랜드 정숙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은지와 준호는 화려한 로비를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프런트에서 정숙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회장님께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지배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지금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은지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우선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아들과 며느리인데요. 준호가 말하자 지배인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서요. 그 말은 정숙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자신들이 저질러온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은지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은 은지와 준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듯 돌아간 후 은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엄청난 재산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은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 재산도 결국에는 우리 몫이 되는 거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은지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은지는 이미 다른 계산에 빠져 있었어요.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 권리도 챙겨야 하는 거 아냐? 은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상속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자식에게는 유류분이 있다고 나와 있어. 며칠 후 은지는 준호를 설득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자식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문제가 되겠죠.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머니는 정정하세요. 의사 능력에 아무 문제 없어요. 준호가 즉시 반박했지만 은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준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꾸신 게 정상이야? 평생 조용히 사셨던 분이 갑자기 호텔 사업을 공개하고 우리를 피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정상이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지는 혼자 정숙의 호텔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정숙이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은지가 달려가서 정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은지를 보고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은지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은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나를 모텔에 버려두고 간 내가.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은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운 건 너다, 은지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하는지 다 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은지는 정숙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재산도 결국 준호 목 아닌가요? 그 순간 정숙은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재산?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정숙은 은지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본심을 이제야 드러내는구나. 며칠 후 은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설득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른 데 기부해버리면 어떡해? 은지야, 그건 어머니 재산이야. 어머니 마음이지. 준호가 말했지만 은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아니야. 그 재산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머니를 도와드린 대가이기도 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어머니를 모셨는데.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정숙이 그들을 위해 희생해온 것이 더 많았거든요. 결국 은지는 준호를 끌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의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행동이 이상해지셨어요. 은지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가족을 피하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준호는 그런 은지를 보며 불편해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시각 정숙은 호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모습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숙에게는 유능한 정보망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며칠 후 정숙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정숙의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독입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숙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주겠어요.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여주죠. 정숙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호텔 옥상 정원에서 혼자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어. 정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실망만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신감정을 받던 날, 정숙은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심리검사, 그리고 의사와의 면담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숙은 완벽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정신 상태는 매우 건강합니다. 담당 의사가 은지와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60대보다 훨씬 명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보여주십니다.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검사를 마친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은지와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만족하니? 정숙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정숙은 그들을 지나쳐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텔에서의 쓸쓸한 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의 굴욕까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정숙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남편과 결혼한 후 정숙의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정숙은 묵묵히 뒤에서 지탱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정숙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숙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모습, 며느리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정작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대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정숙은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미소였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내 미소는 언제였을까? 정숙은 사진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을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무도 몰래 찍었던 그 사진 속 정숙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뤘을 때였다는 것을. 호텔 사업을 성공시키고 직원들이 자신을 인정해줄 때 느꼈던 그 뿌듯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호텔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레스토랑, 객실까지 모든 곳에서 직원들이 정숙을 보며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프런트 매니저 김 과장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서요. 정숙의 대답에 김 과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모두 회장님을 정말 따르고 있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 호텔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회장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을 이곳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나도 여러분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날 오후 정숙은 호텔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숫자와 그래프를 보며 전략을 세우고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회장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해요. 마케팅 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숨겨뒀던 재능인가 봐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숙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배인이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산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내일 부산에 가보죠. 정숙의 대답에 지배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정숙이었다면 가족들 눈치를 보며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를 맛보며 정숙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식사의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어떠셨나요? 요리사가 직접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당신의 정성이 느껴져요. 정숙의 진심 어린 칭찬에 요리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정숙은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나.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겠어. 그 순간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됐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게.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다니까요. 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정숙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고생 많았어. 젊은 정숙이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신 감정에서 실패한 후 이들은 더욱 절망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은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호텔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면 어떡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준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돌리셨는데,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며칠 후 정숙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관련 소송이었어요. 은지와 준호가 정숙의 재산에 대한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정숙이 통지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의 변호사는 분개했어요. 회장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의 재산을 두고 소송을 거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숙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받아주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정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은지와 준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정숙과 그의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정하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고 정숙 씨의 재산 관리 및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은지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최근 들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가까이 지냈던 분이 갑자기 가족을 멀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며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소모되기 전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은지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갑자기 저희를 피하고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아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니 정말 속상해요. 준호도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호화로운 호텔에서 살면서 사업에만 매달리고 이게 정상인가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정숙 씨는 지난달 정신감정에서 완전히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오히려 원고들이야말로 피고의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로 관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정숙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숙은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다만 그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재산을 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저는 아이들 몰래 조금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숙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알려지자 갑자기 효부가 되겠다고 나서는군요. 은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원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추석, 저는 모텔에서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집이 좁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죠. 그동안 제가 원고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아들의 결혼자금, 손주들 교육비, 생활비 지원.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법정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이 알려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함께 살자고 효도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심지어는 정신감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가족 사랑입니까? 정숙이 은지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제가 가난할 때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재산은 이미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머니,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배신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가족이잖아요.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은 내가 먼저 했지, 은지야.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저는 이미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은지와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재산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말에 은지와 준호는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은지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자. 법정을 나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모텔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랜드 정숙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은 따뜻한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 코스모스와 국화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송편이 다 익었어요. 호텔 직원들의 막내인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살의 수진은 정숙을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와, 정말 예쁘게 됐네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원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두 아들, 박 차장의 딸,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가족까지 모두 합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정숙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김 과장의 둘째 아들 민수가 자신이 만든 송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7살의 민수는 정숙을 진짜 할머니처럼 여겼어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정숙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제일 예쁘게 만드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정숙에게 안겼어요. 회장님, 아이들이 정말 회장님을 좋아해요. 김 과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만 하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나고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깊은 절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차례가 끝난 후 모두들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지난해 모텔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회장님,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정숙이 직접 만든 잡채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우리 수진이도 시집 갈 때 필요하잖아. 아, 회장님. 수진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부끄러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도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직원들과 함께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모두들 추석 보름달을 감상했어요. 아이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정말 감사해요. 지배인이 조용히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잘 보내고 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호텔 사장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그래.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자립하기를 바랐거든.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 다음 달에 꼭 올라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정숙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은지와 달리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김 과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행복한 추석이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김 과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정숙은 넓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송편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곳곳에는 따뜻한 추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창가로 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모텔 창문으로 바라봤던 초라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서울이지만 정숙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65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텔에서의 쓸쓸한 밤, 가족들의 배신, 법정에서의 마지막 대결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숙은 서재로 가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적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족과 함께한 첫 번째 추석.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민수가 만든 송편, 수진이의 밝은 웃음, 김 과장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일기를 다 쓴 정숙은 잠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은지와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야.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숙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호텔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많은 투숙객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 투숙객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정숙을 본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인사에 정숙은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부산 호텔에서 영상 통화 요청이 있습니다. 지배인이 보고했어요. 직원들이 회장님께 추석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요? 좋죠. 우리 부산 가족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영상 통화를 통해 부산 호텔 직원들과 만난 정숙은 정말 행복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회장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도 회장님처럼 직원들끼리 모여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어요. 통화를 마친 정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물어보았습니다.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옥상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추석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숙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평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숙은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정숙의 인생에는 진짜 사랑과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